미국은 미국만의 이유가 있었고, 중국은 중국만의 이유가 있었으며, 소련은 이 모든 것을 각색했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4부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개마고원 그리고 장진호수. 백만 년 전 한반도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죠. 이때 넓이가 약 4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0%에 달하는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이 생겼습니다. 개마고원은 예로부터 삼수갑산이라 하여 하늘을 나는 새조차 찾지 않던 산간벽지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험지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 가까우며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아주 많습니다. 반면 여름철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고 매우 쾌적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 개마고원의 남쪽 출입구인 황초령, 마대산 등지에서 발원한 장진강을 막아 유역 변경식 발전을 하던 인공호수가 바로 장진호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192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34년에 조성됐습니다. 1920년대 말역, 일제는 장진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흥남의 대규모 질소비료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가동시킬 전력 공급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당시 일본이 질소비료 공장을 세우려고 한 진짜 이유는 질소비료 공장은 공정상 전시에 바로 화약 제조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전쟁 초기 미국은 북한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공군의 폭격으로 원산, 흥남 등지의 공업지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장진호는 만수면적이 64평방킬로미터이며 저수량은 약 10억 5,900만 톤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물을 황초령 중간에 뚫은 장장 24km의 긴 도수관으로 끌어들여 발전을 했는데 당시에 이 장진호 발전소로 총 32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는 부전호와 함께 한반도 제2의 거대한 인공호수로 인근의 부전고원과 어울러져 관광 명승지로도 유명합니다. 댐의 건설로 형성된 호수는 개마고원의 우거진 원시림과 함께 웅대하고도 수려한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서늘하여 이상적인 피서 유람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황초령을 강삭철도로 올라가면 황초령역에 이르며 여기서 다시 장진선의 종점인 사수역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호수를 정기 운항하는 유람선을 타고 20km가 넘는 호수를 지날 때 펼쳐지는 산천의 풍경은 가히 신세계와 같은 절경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이 개마고원과 장진호반을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다면 아마도 스위스 알프스를 능가하는 훌륭한 관광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곳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1950년 11월에서 12월의 기간 동안 이 인근과 함경남도 장진군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했던 불과 얼음의 지옥이라 불리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당시 전투에 참가한 미 해병대와 미 육군, 그리고 한국인 카투사와 중공군 전몰자의 유해가 이곳에 아직도 많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송환하는 미군과 한국군 유해 중 상당수가 이곳 장진호 근처인 장진군 신흥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이곳에서 사투를 벌였을 병사들, 비참하게 쓰러져간 꽃다웠을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유골이 남아 가족들에게 조속히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들만을 위한 전쟁.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한국 땅에서 일어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그에 져서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 전쟁은 중국 문명과 서구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이반자들은 자신들의 세계 경영 의지와 전략의 부재가 독일, 일본 등 수정자본주의 국가들의 무장과 영토 확장을 위한 무력 도발로 이어졌고, 국제 경제 관계도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미국에 편협했던 블록 경제 정책으로 파탄이 나서 결국에는 세계대전 같은 참극이 발생했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의 신윌소니아니즘의 구축과 관리는 한편으론 자국 상업이익의 극대화를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발상의 근거에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으로 전쟁을 예방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세계 질서 관리의 의도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세계를 경영하려는 경제 이념이 전후 미국의 주요한 세계 정책의 구성 요소 중 하나였다면, 또 다른 하나는 군사대국화를 통한 세계 질서의 관리로, 이 둘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가위의 양날과도 같았습니다. 냉전이 본격화된 무렵이었던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천명한 트루먼 독트린에는 세계 도처의 국민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루먼 독트린은 사실상 적극적인 군사 관여로 세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며, 미국의 세계 전략이 군사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0년 4월 14일,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의 붕괴와 미국식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하는 신세계 질서의 확립으로 최종 승리를 거둔다 라는 명분의 NSC 68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군사적 세계 전략은 연방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아울러 세계대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정상국가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치 않은 비극의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에게 국제공산주의 공세의 시작으로 이해됐고, 때문에 소련의 유사한 군사공세가 미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유럽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서독의 재무장 등 미국의 유럽 정책에 대한 군사적 해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해외 군사 원조 항목으로 트루먼이 요구한 40억 달러의 예산 증가도 별다른 반대 없이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3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의 80%는 유럽의 나토 체제 강화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전쟁을 이유로 또 한국전쟁에 힘입어 미국의 군사적 세계 전략은 국내 합의 도출에 성공했고, 미국의 군산복 합체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계속 주도하는 주체가 됐으며, 나아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양날개 중 하나인 군사력의 투사 및 투사 위협 전략이 드디어 그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항은, 이렇게 군사대국화된 미국의 세계 전략의 내용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큰 틀의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아직도 미국 패권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전쟁에 참가한 중국은 이 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고, 정치, 경제, 외교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참 동안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이끈 서방 측 군대와의 대결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생 정권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얻은 것이 더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은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첫째, 한국 전쟁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서방 군대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1840년 아편전쟁 때부터 서방 군대에 항상 패하기만 하였으나 1950년 말
한반도의 1, 2차 전역이 끝날 무렵에는 이러한 굴욕을 어느 정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네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인민이 공산당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죠. 둘째, 중국은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차후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리더로 등극할 수 있었으며 급기야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동북아 위기의 핵심인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20년 동안 소련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후원자였는데 소련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군대의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주었죠. 넷째, 중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전쟁에서의 군사비 지출과 중국군의 인적 손실은 서방이 생각했던 만큼 중국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국군의 사상자 수는 유엔군 포함 한국군과 남한 민간인의 사망자 수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을 미국의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만 보고 있었으나 최근 비밀 해제된 중국 측 자료를 기초로 한 중국의 진보학자들의 견해는 조선 전쟁은 평양, 모스크바, 북경 3자의 연합작품이며 중국의 참전 배경은 자국 영토에 대한 침략 가능성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생 중국의 이익을 위해 모스크바의 요구를 중국이 스스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됩니다. 이것은 최근 중국과 소련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배경을 국내외 요인, 개입 결정 과정,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영향 등 한국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들의 진짜 속내를 감춘 채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6월 27일 트루먼의 미국 군대가 공공연히 조선을 침입하였고 중국의 영토인 대만을 점거한다고 선포하였으며 15개 국가의 군대를 끌어모아 연합군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의 불씨를 중국의 국경선까지 몰고 왔으며 중국의 안동을 폭격하였다. 이에 10월 19일 우리 자발적인 중국 인민지원군은 조선의 전선을 향해 출정하였고 조선인민군과 함께 제국주의 미국 침략군과 맞서 싸웠다 라고 이른바 조선 지원전쟁의 명분을 뻔해 보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요약했죠. 그리고 이 주장을 지금도 공식적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련의 스탈린은 애초에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전쟁에 묶여 유럽에 신경 쓸 여유가 없도록 가능한 5월에 아주 5월의 전쟁이 이어지길 원했죠. 그는 이 기간 동안 동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공고해지길 바랬고 핵무기 투사 계획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절대로 이 전쟁을 쉽게 끝내서는 안 되었죠. 그리고 그는 유엔군이 반드시 38도선 이북으로 북상하여 중국이 한반도로 들어와 전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오쩌둥의 중국도 자신이 계속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의 이의제이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는 전쟁 도중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1953년 3월 5일 그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더 오랜 시간 지속됐을 것입니다. 국가 간 전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각자의 이익과 그것을 포장하려는 프로파간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신 한반도에서는 한국군 62만 명, 북한군 93만 명, 그리고 민간인을 합쳐 무려 3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전쟁 난민 37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2,500만 명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고 남북한 전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남에게 전쟁터만 빌려주고 이렇듯 우리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통한의 한국전쟁.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